윤석열 2심 재판. 이게 이제 내란 재판이 아니고요. 이거 체포방해. 5년 나온 거, 네. 지적이 아방궁에 들어앉아 가지고 체포방해한 거, 그리고 비아폰으로 통화한 거, 삭제 지시한 거, 그리고 국무회의 야매로 한 거. 네. 요거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는 건데 1심에서는 예. 징역 5년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1심과 동일하게 지금 특검 쪽에서 10년을 구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10년 구형인데 자 오늘 몇 년이었습니까? 7년 선고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2년이 늘어났죠. 이것으로 제대로 좀 된 재판이다. 윤석열 잘 됐다. 여기서 윤석열이 잘 됐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잘 됐다, 잘 판결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판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계엄의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사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번째 항소심 판결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 계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초범이라서 봐줘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바꿨어요. 또 한 가지 전 포인트가 또 있다고 봐요. 예. 그 사후적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관련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행사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로 똑같이 판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혐의예요. 이것은 같은 혐의인데 강의구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5년을 구형했어요. 이것은 강의구 실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겠다라는 것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으로 상고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보완돼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형량은 또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까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유죄로 되기를 기대하는 또 입장을 가져봅니다. 또 오늘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지금 윤석열의 이제 혐의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형법상 반란 혐의거든요. 예. 형법상 반란이라는 것은 군에서 일어난 것이 반란입니다. 이제 법과 그 법률에 따라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국회나 중앙선관위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반란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명확하게 반란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지금 기소를 할 태세입니다.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군인이 아닌데 왜 반란의 공범이 되느냐? 군에서 일어나는 무기를 가지고 침탈하는 행위를 국회와 중앙선관위와 언론사 이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군의 이동, 이게 이제 반란에 해당하죠. 이것은 이제 군형법상 반란은 사형 외에는 아예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7년 이상 형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이 반란죄로 이렇게 공범으로 지금 이제 기소를 하려는 것은 윤석열이 그 자체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란의 수괴가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김용현이다라고 하면은 김용현과 함께 공모를 한 자가 누구냐?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국군 예. 통수권자. 예.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엮어서 반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12.12 쿠데타와도 완전히 다르다. 12.12 쿠데타는 억지로라도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도장이라도 맞아요. 받고 갔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아예 군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명백하게 반란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란을 일으켰던 부분과 군형법상 반란이라는 것이 두 개가 섞이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은 영원히 이미 끝이 났지만 영원히 끝이 나는 정도의, 그래서 이것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군형법상 반란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재판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무기징역까지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군형법상 반란 수괴의 처벌 규정은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까지도 바라볼 수 유죄나 무죄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와우. 유죄다라고 하면 이제 사형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2차 종합특검. 예. 잘하고 있네요. 예. 일하고 있네요. 예. 예. 그럼 특히나 뭐 예. 한 가지만 또 포인트 되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번에 설립되면서 그동안 이제 교통 질서가 좀 많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있어요. 그간 너무 형량들이 들쭉날쭉하게 1심에서 많이 선고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부터는 그런 부분들 바로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좀 담아봅니다. 다음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내란의 밤, 그날의 진실이 아직도 더 밝혀질 게 있다. 뭐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MBC 어제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이후에도
공무원 동원령에 뭐 부대 출동까지 준비했던 정황. 우리 그 개헌 버스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2차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럼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또 처벌을 위한 어떤 작업이 있어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모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파장과 파문은 몇 년이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조사 뭘 또 해, 무슨 특검에서 뭐 해, 일종의 막 해봐야 뭐 별거 없어라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사실들이 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아니 오전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도대체 왜 선포를 안 하는 거야. 예. 선포를 안 한 상태에서 새벽 4시까지 시간이 흘러갔단 말이죠. 한잠도 못 잤어요. 그렇죠. 그날? 예. 아마 전 국민이 밤샜을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도대체 내란 속의 윤석열 어디서 뭐 했느냐. 그 행적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내가 2차, 3차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뭐 중과 부적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집어넣으라고 하지 않았냐 등등의 얘기들이 다 증거로 나오지 예. 않습니까? 저 증언으로도.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단숨에 물러날 생각은 1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주장대로 욱해가지고 야당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계속 그 입법권 발목 건다. 그렇죠. 예. 발목 걸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뭐 탄핵 잡고 하고 그래서 이틀 전에 결심 이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생각 속에서 2차 계엄, 3차 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왜 결심지원실인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법을 살펴봤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예. 법전을 그러니까 봤다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네. 영역이 있었던 건데 구체적인 정황들 군을 이용해서 다시 출동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요하게 매우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자라는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 방송이기 때문에. 윤석열 그 말씀하신 10년 나와라 씨. 아 예 10년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전에 7년 7년 나왔죠? 선고가 됐어요. 7년. 예, 7년 선고가 돼서 형량은 늘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무죄였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동정범이라든지 뭐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다 성립이 되는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딱 2년 늘었네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또 안심적이네요. 5년보다는.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올리면서 사법부가 뭔가 면피하려는 느낌 같다 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근데 통상 그러니까 1심에서 항소심 넘어가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지금 눈치껏 해서 줄이지는 못하겠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네. 저는 이게 미디어, 뉴미디어, 유튜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감시도 안 하고 견제도 안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예, 예. 모르고 법조 기자단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다 진실인 걸로 알고 그러면 짬짬이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맘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다 돌리고 24시간 내내 논평하는 채널들이 있고 뭐 이게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도 자기들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재판을 하지만 가끔 알고리즘에 뜨는 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목만이라도. 진짜 여론을 그러니까 누가 2년, 만들고 3년 이렇게 찔끔찔끔. 그러니까 여론을 누가 만들고 여론을 누가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들이 이제 제한돼 있을 때 그때와 달리 지금 뉴미디어 세상이 확 열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런 소리들이 하나둘씩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진짜 확성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쫙 퍼져나가면 그 듣기 싫더라도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미미하게나마 이렇게 판결에서 또 보여지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또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 뭐 물론 뒤에 가가지고 더 얘기하겠지만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기대보다는 낮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생활형 범죄했다고 해서 뭐 편의점에서 뭐 물건 훔쳤다고 징역 1년씩 때리고 그런 나라에서 특수고무 집행 방해면은 특히 대통령의 특수고무 집행 방해는 특수고무 집행 방해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고는 하지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대한민국을 그 혼란 속으로 빠뜨려 놓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키세스 초콜릿
그렇죠. 비교해서 당시에 그 추운 날 가가지고 관제 앞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시위했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건가? 예.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짜게 판결하는 걸까? 이걸 제일 예. 먼저 느꼈습니다. 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는 전부 다 유죄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 중에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전화로 통보한 것은 무죄로 인정을 한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는데 그 부분마저도 유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그리고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린 시각. 아마 10월 3일 밤 10시 18분에 국무회의가 시작했는데, 집에서 뭐 과천이거나 이런 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뭐 교통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개헌 국무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뭐 교통신호가 문제입니까? 예. 그냥 바로 차로 달려왔다 하더라도 20분 안쪽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난 다음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그냥 열어버려가지고 뭐 국무회의도 열린 것도 아니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던 것 중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PG,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요거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유죄로 판단을 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1심 재판 때도 좀 저는 실망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근거를 좀 대긴 했지만 아무리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참모면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허위로 가가지고 공무원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거나 예. 보도자료 배포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저는 그걸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일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뭐냐면 당일날 온 국민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계엄이 불법적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거나 대한민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신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점은 그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예. 그거는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성실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외신도 역시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예.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은 곧 당시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심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이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내란전단 재판부에서 첫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면서 명시적으로는 막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판결 내용의 곳곳에 보면 이 예컨대 아까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할 때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의 선포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서주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엄의 절차를 지키도록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절차는 뭐냐면 국무회의를 열도록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미 이건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하는 논리가 이번 재판부를 통해서 완전히 부정당했다. 부정당한 거고 그거는 곧 국회 침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더해질 경우에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요건이 들어가면 지역 규모의 폭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란이라고 하는 법리적인 논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2개인데 그중에 한 재판부에서 이런 내란까지 이어지는 계엄의 불법성 그다음에 위헌성을 심증을 갖고 판단했다고 하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내란 재판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취지로 이제 판단을 내린 부분은 딱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계엄 사후에 마치 문서를 통해서 이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후에 문서를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그 허위 공문서가 행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양형 사유 뭐 이거 설명할 때 재판부가 뭐라고 하나 딱 들었는데 네. 초범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래 잘했다. 이 유인성 판사인가요? 이 판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판사들은 말을 왜 이렇게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다 이렇게 얘기는 했고요. 다만
대통령의 지위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그 초범이라는 점을 또 범죄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그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기 어렵잖아요. 예. 더군다나 윤석열이 누굽니까? 검사 아니에요. 검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기소하기도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럼 그런 위치로 봤을 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감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용했던 표현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100% 안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그렇게 활용이 되지만 나는 좀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네, 그게 하는 그 점을 뜻이죠? 예, 애둘러서 예. 그렇게 진짜 표현을 돌려서 했더라고요. 얘기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준엄하게 아하. 대통령의 지위로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범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지난번 이제 1심 판결할 때 예. 여러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판사의 말은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열심히 아주 준엄하게 꾸겨져 놓고 나중에 가서 형량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5년, 형량이 나오는 1년 경우가 8개월 막 이렇게 많아서. 주니까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그래도 고프다. 아하.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란까지 일으킨 대통령 그리고 온 국민이 그 가슴 졸여가면서 1차 체포, 2차 체포가 무산되는 모습을 지켜봤던 거에 비하면 그리고 법리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봐도 그 특수고문 집행 방해만으로도 징역 7년 이상인데 여러 범죄가 지금 더해진 상황인데도 이 정도 형량이면 저는 그래도 고프다. 더 단죄했어야 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받고 있는 지금 재판이 한 11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항소심 결과가 이제 어제 김건희, 오늘 윤석열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온 건데 전부 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30까지 갈 겁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여러 남은 다른 재판들도 잘 진행이 되는지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기 이거 바랍니다. 하나는 꼭 제가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후보가 된 사람도 있고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계몽령주의자들이에요. 예. 이제 추경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이런 사람들 이진숙, 예. 박민식,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체포도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버젓이 이번 선거에 다 나왔어요. 출마하고 그리고 국민심판 다시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판해 줘야 한다. 맞습니다. 심판 받겠다고 나왔으니까 예. 심판해 줘야 한다. 예.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또 무슨 민주당 독재를 하니 어쩌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도 까먹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과연 계속 봐줘야 하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또 재판이 계속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의 선거가 또 한 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논평 별도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논평 안 낸다고 국민들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뭐 두 분 생중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가 이제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봤어요.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뭐 휘청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웅크리고 변호인들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 언뜻 안 보이더라고. 중간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네. 이제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심리적으로도 그렇겠죠. 지금 더 위축될 거고.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그 판결문 낭독하는 게 1시간 반 정도 낭독을 했는데 다는 못 알아들어도 네. 옆에서 변호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눈 걸로 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씨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씨 재판의 다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직 수사를 시작도 안 한 것도 있고요. 네. 이를테면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그 관저 이전 네. 문제라든지 그 밖에 이제 인사 개입 문제라든지 그리고 통일교 이외에 또 그런 알선수재 혐의에 뭐 금품을 받은 거라든지 많아요. 지금 2차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네. 추후에 기소되거나 할 사안들이.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본인으로서야 뭐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분은 지금 이제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예, 뭐 이제 나도 잘못하면 이제 재판이 쌓여갈 때마다 사람 한 10년쯤 살겠구나.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8개월 그럼 아유 내가 좀 버티다가 뭐 벌써 이제 1년 다 지나갔는데 뭐 몇 달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년?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재판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우리 이른바 현타라고 얘기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인식이 이제 따를 테니까 오늘 저녁에 아마 들어가서 잠자기 힘들 거예요.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씨한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선고했는데 1심 징역에서 1년 8개월 받았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2년 4개월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 갈래인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거는 무죄가 났던 일부에 대해서 2심이 이거 1심에서 법리 오인한 거다라고 하면서 공동정범으로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의 공범이다. 김건희도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라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인데 이것도 그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았다라는 그 가방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기 전에 받았던 건 인정을 안 했었는데 우인성이가. 근데 요거는 청탁성을 인정해서 일부 이제 인정된 부분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4년이 된 건데 다만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그 계약서 논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줬다라는 게 골자인데 우인성 판사는 1심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까 사실상 무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그냥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무죄를 줬단 말이죠. 자, 이제 정변님께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주가 조작이 유죄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죠. 형량 부분에서 이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범행이라는 게 하나의 범행이라고 봐야 될지 여러 개의 범행이라고 봐야 될지 이게 이제 우인성 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주가 조작 2011년부터였죠. 2011년부터 진행된 주가 조작을 전체 5번의 범행인데 이 5번의 범행을 한 개의 죄, 포괄 일죄라고 볼, 한 개의 죄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5개의 각각의 별죄라고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한 개의 죄로 봐야 된다. 전체를 한 개의 죄로 봐야 되고 이 한 개의 죄에서 김건희가 맨 앞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그리고 공동 정범의 범위를 가진 이상 뒤에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서의 지위는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가 두목이 야 다 제끼고 와 했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 놈 제낄 때만 유죄고 뒤에 4놈 제낄 때는 유죄 아니냐고요. 마찬가지로 다 유죄인 거지. 그렇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즉 그렇죠. 공소시효가 앞에 거 끝났다고 얘기한 우인성에 대해서 이 등지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가장 이제 빡이 쳤던 거는 무엇이 빡이 다 좋아.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제 입장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선고하기 전에 다른 공동 정범들의 양형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거를 참고해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4년이라는 형을 내린 건데 다른 공동 정범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잖아요. 뭐 징역 그러니까 2년에 그렇죠. 징역 3년 뭐 이런 그 부분을 한 건데 아니 그 공범들 중에 그 공범들이 그렇게 가벼운 형으로 끝날 수 있던 건 성공을 못했다는 거야.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은 끝난 거야. 근데 김건희는 금전적 이익도 받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김건희가 자기 범죄 행위 감추겠다고 검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범죄 행위를 감췄어요. 그렇지. 아니면 이거 감추게 더 내란을 일으켰어요. 죄질이라는 부분을 평가할 때는 죄 자체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도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결과불법이라고 보고 뭐 행위불법, 결과불법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해서 나누긴 하는데 근데 이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같이 공범들이 집행유예 받았는데 너는 형을 세게 주기는 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4년 정도 해서 우리 퉁치고 넘어가자. 이거를 도대체 법조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누가 이거를 법은 하겠냐고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러면 프랑스 때 왕을 왜 죽였어요? 국민들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악질적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은 지금 판사 판결 내리는 거 보면 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했던 짓거리들인데 그리고 권력을 쥐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데 그건 신경 안 쓰고 법리로만 따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건희 변호인들은 더해요. 이것조차도 사람들의 도덕성 때문에 더 중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요건 죄가 얼마 안 되는데 이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법기술자들이 장난질 치는 것이죠. 아무튼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고 형량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고요. 야, 통일교의 그러니까 우인성은 대통령 되기 전에
그거는 인사치레다. 네. 선물 받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2심에서는 그것도 다 이거 알선수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우인성한테 그게 어떻게 800만 원이 선물이냐 이 등신아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기소를 한 검사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특검에게도? 결국은 이제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이 만들었던 우리 유명한 판례 다 알고 있잖아요. 경제적 공동체, 뇌물죄. 왜 여기 박근혜하고 최순실? 그렇죠. 예. 그러면 김건희가 이걸 받았어. 김건희하고 남편이 윤석열하고 부부단 말이야. 네. 이거를 그러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뇌물로 안 보고 알선수재로 본 건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뇌물로 기소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뇌물로 기소해서 지금 액수가 지금 합치면 7천만 원이 좀 넘는데 네. 이 정도 되면 무조건 5년 이상이에요. 뇌물로 됐어요. 아 공소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다퉜어야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편이고. 네.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저기 대법원 갈 때 그렇게 되죠? 안 돼요. 예. 왜 안 돼? 어떻게 저하고 돈 좀 맞으면 제가 한번 갑자기 울컥했네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이제 결국은 뇌물성을 다 인정을 했다. 우인성 판사가 앞에 803만 원짜리 샤넬백을 무리하게 분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질없는 결과가 됐고 정말 좀 우리 판사님 좀 반성하시고 이제 판사 안 하시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로. 아니 근데 뭐 알겠습니다. 우인성 판사뿐만 아니라 이번 고법 판사들도 뭐 이번에 뭐 고법 판사들이 굉장히 이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결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사실은 우리 국민의 민도와는 전혀 하등 맞지 않은. 게다가 아까 우리 최순실 얘기했잖아요. 최순실 아직까지 빵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수감돼 있잖아요. 최순실하고 김건희를 약간 비교한다는 게 물론 격이 안 맞긴 하지만 왜냐하면 최순실은 민간인이고 김건희는 영부인이니까 훨씬 더 책임이 중해.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영부인의 그 어떤 급 그리고 그 그녀가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을 비춰봤을 때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최순실만 억울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무죄를 줬어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이시니까. 아니 그간 직업이요. 나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 다 맞다쳐. 아니 그다음에 윤석열이 왜 튀어나와가지고 그 영서이 좀 전화했더니 말들이 많네 이게 왜 나오냐고. 해줘라 했는데 그냥 그 명태균이 너무 좋아서 그랬나 봐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니 명태균이 허풍이 심하고 이런 사람도 다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데 윤석열도 그랬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행위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의 전후 관계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받았는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아니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인식했고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영선이 좀 해줘라 이랬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판사들이 판단이 참 우리가 일반 상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근데 그 판결을 어떻게 쭉 듣다 보니까 그 계약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인성이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문제 없다 뭐 이따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 문제는 다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 없다. 즉 당연하죠. 계약서를 거기서 왜 내미냐 그렇죠. 이 등신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3번 등신됐어 우인성이는 어제. 인성이 소 같아가지고 혹시 아니 진짜 계약서 아니 범죄 행위가 인정되고 안 인정되고의 계약서 유무가 결정적인 재판을 좌지우지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순실 병원 운영했다고 그 병원에서 책임 면제 각서 이거 가지고 최순실이 나중에 무죄를 받잖아. 아니 최순실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 깜짝이야. 최순실이 별거 다 했네. 이 생각하고 있었네. 최은순. 그거 그 다음에 아마 우인성이 판단한 그 계약서일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가 계약서를 쓰냐고. 오늘부터 이거 제 겁니다 하고 계약서 쓰고 들고 갑니까 누가? 그러니까 최은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공범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공범인데 다른 놈들이 당신은 걸려도 죄를 안 받습니다. 지들끼리 쓴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거 인정해 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깨지긴 했지만 아무튼 범죄 행위를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이 놀라운 거 정말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사문서 위조했다. 뭐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계약서의 알겠습니다. 유무를 가지고 자, 깜짝이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또 등신 인증이 된 우인성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럼 뭐 합니까? 정말 싸게 끊어줬어요.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이게 이제 대법원에 이제 그 싸가지 없게 지들이 먼저 항소한다고 또 들이대더라고요. 김건희 측은. 그러면 그 검찰도 당연히 특검도 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고인가요? 항소죠. 상고. 항소 상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상고를 하는데 뭐 사실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그러니까. 않다고 봐요.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분이 받으신 게 굉장히 많아요. 반클리프 아펠도 있고. 잠깐만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씨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반클리프 아펠도 있고 그리고 샤넬백이었나 아무튼 명품 가방 받은 게 또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양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 기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의자에 올라간 짓까지 있잖아요. 문화재 보호법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분 죄는 아주 깊고도 깊고 많고도 많고 다양하고도 다양해서 네. 이분이 4년 있다가 나오는 꼴을 보기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요. 즉, 그 많은 판사들이 딱 걸릴 텐데 그 중에 이진관 한 번만 걸려라. 달콤하죠. 유일하게 내란 재판을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화가 나는 입장에서 보는 판사예요. 화가 나는 거야. 저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이진관 판사만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또 벗게 만들고 심지어 그 법정에서 뭐 사실 어제 공개가 된 영상입니다만은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짜치더라고. 보기 싫고 그죠? 마스크 벗어 하니까 또 벗대. 해보던 이진관한테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박성재가 운 것도 이진관 앞에서 운 것 같고. 다 저래야 되는데, 내란 범들이. 네. 아무튼 지금 이대로라면은 요 죄명으로는 그 윤석열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은 띵가띵가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김건희는 만족하지 못하죠. 어제 재판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이러고 나가요. 마스크 쓰고 이러고 나와서 비틀거리는 또 액션하면서 네. 그러고 나가요. 이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이 1심에서는 1년 8개월 주니까 꾸벅 인사하고 나갔거든. 인사도 안 해.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유지. 네, 유지가 될 거. 유지. 1심이 유지가 될 거라고 김유지 씨가 아마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비틀거리던데 구치소에서 밥 안 줘? 아유 뭐 비녀로 왔어? 윤석열 때깔 좋아진 거 봐. 거기서 훨씬 더 건강해질 텐데 왜 자꾸 액션을 하고 국민들이 등신같이 보이지? 어휴. 따로 그녀의 병보석 요청이 없다라는 얘기는 잘 먹고 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예. 아무튼 대법원에서 더 심한, 더 중한 중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재판을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인성 생각할수록 정말 열받는 인물이죠. 그냥 집사 판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1년 8개월이라는 어이없는 형량을 내려놨기 때문에 2심 판사가 유죄로 보고도 확 띄우기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연하죠. 그게 다 우인성이 깔아놓은 밭에서 크게 튀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1년 8개월이 딱 떨어졌을 때 너무 믿지 못할 결과다 보니까 온갖 사실 의혹 제기 억측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년 8개월의 그 선고를 한 우인성이 나중에 혹시 이대로 법복을 입고 판사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혹은 다른 어떤 자리로 이동을 해서 전관으로서의 어떤 제가 봤을 때 이동 못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혹까지 네. 뭐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정관은요 눈에 띄면 안 돼요. 이미 눈에 띄어버렸네요. 눈에 띄면 안 돼요. 아하, 그러네. 여러분, 오늘 재판 소식 들으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겁니다. 재판부가 이번만큼은 초범이라도 봐줄 수 없다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고 그 결과 형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내란의 무게에 비하면 고작 7년이라는 숫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잘못에는 엄격한 법이 왜 관력자들의 거대한 범죄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보는 것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무죄였던 혐의들이 유죄로 뒤집히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낸다면 남은 재판과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길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과연 이번 판결이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